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고들 하죠. 많은 속담들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제 눈에 눈물이 나게 한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꼴을 보고 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속담이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이혼이란 그 어떤 복수를 해도 나아질 순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기에 지금의 제 삶은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단 조금 더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랑 남편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중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셨거든요. 퇴직하신 후에도 동네에서는 금융 전문가로 통하고 계셨어요.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 상담해 주시고 투자 조언도 해주시면서 동네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셨죠. 그런 분이니까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를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애야, 너 이번에 대출 보증을 좀 서줘야겠다. 갑자기 뭔 소리인지 싶어서 저도 깜짝 놀랐죠. 대출 보증이요? 갑자기 왜요? 시누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자금이 필요하더라.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시누이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보증을 서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서야 해요? 남편이 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가 서는 게 절차상 더 간단해. 내가 은행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건 잘 알거든.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뭔가 이상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거라 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가족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주신 서류들을 살펴보는데 뭔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은행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은행 직원한테 이 대출이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객님, 이 대출은 개인 투자 자금으로 신청되어 있는데요. 신청인도 고객님 시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네, 시누이 사업자금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였거든요. 시누이 사업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본인 주식 투자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서명을 다 해버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가족끼리라고 해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 리는 없잖아. 남편은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뭔가 저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셨는데 상대방 차량 보험에서 치료비랑 위로금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애야, 보험금 받는 일로 서류 좀 써줘야겠다. 보험금이요? 아버님 사고 관련해서요? 그래, 며느리가 대신 받는 게 절차가 더 간단하대.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며느리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직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보험금 수령권 자체를 저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또 이상하다 싶어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고객님, 혹시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확인해보니까 고객님 시어머니 분이 고객님 명의로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셨네요. 그런데 고객님이 직접 동의하신 건 맞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본인 동의 없이는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든요.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계신 거였어요. 이번엔 서명을 안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 서류 내용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상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서명만 하면 돼.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서명하고 싶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가족끼리 믿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차갑게 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때 이번엔 정말 큰일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야, 시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가 있는데 이걸 네 명의로 좀 옮겨야겠다. 상가요? 무슨 상가가 있나요? 몇 년 전에 투자로 산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바꿔야 한대.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랑 서류 좀 준비해줘. 또 이상한 얘기였어요. 갑자기 왜 제 명의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금 문제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왜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되나요? 남편은 회사에서 부동산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명의로 해야 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편 회사가 그렇게 엄격한 곳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또 속이려는 것 같아서 이번엔 미리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구청에 가서 그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상가가 2년 전부터 담보대출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옮기려는 이유는 그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던 거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저를 속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진 거였어요. 처음 대출보증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얘기, 그리고 이번 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전부 다 저를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꾸미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이상한 일들을 시키고 계셔. 이것 좀 봐. 등기부등본이랑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다 보여줬어요. 어머님이 내 명의로 계속 이상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 등기부등본도 있고 은행에서 확인한 것도 있고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 이게 다 오해라는 거야? 당신이 엄마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엄마가 당신한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결혼한 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증거부터 제대로 모아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그렇긴 했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서류들도 전부 다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또 인터넷으로 법무법인들 찾아보면서 상담 문의도 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명의도용이면서 동시에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녹음은 잘하고 계시고 서류 원본들도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확인받은 것들도 문서로 남겨두세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맞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시어머니가 잠깐 마트에 가신다고 나가신 사이에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에 서재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감도장으로 찍힌 각종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대출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심지어 제 명의로 된 가짜 소득증명서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몰래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두고 계신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지만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뒀어요. 그리고 몇 개는 원본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얼른 나왔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들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제 인감도장은 어떻게 구하신 건지 서류들도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 놓으셨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인감업체를 찾아가 봤어요. 사장님한테 혹시 제 시어머니를 아시는지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 자주 오시는 분이죠. 며느리 도장 가져와서 인감증명서 뽑아가시던데요. 혹시 그런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 건데 도장만 가져오시니까. CCTV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가져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 화면을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시어머니가 또 다른 짓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함정을 하나 파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얼마나 큰 금액이야?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와, 그 정도면 큰 건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겨도 돼. 그러더니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일단은 네 명의로 계약하는 게 좋겠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친정아버지 명의로 바꾸면 되니까. 제 명의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일은 전문가니까 믿어도 돼. 그 순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기 수법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증거였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친정아버지 투자 관련 서류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서류들도 전부 가짜였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내용도 엉터리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정말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모든 증거를 가져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죄 위조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에 기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신 내용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직은행원의 금융사기 실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또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어요. 시어머니가 금융업 허가도 없이 상담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게 금융업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를 고발하다니.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사기를 치셨잖아요. 저는 그냥 당한 대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이거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해.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한테도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어머님 일로 지금 고발장도 들어갔고 소송도 진행 중이야. 뭐라고? 정말로 고발을 한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변호사님도 승소 가능성 높다고 하셨어.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고발해?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일이야? 6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어머님이 나를 괴롭힐 때도 사기를 칠 때도 당신은 계속 모르는 척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어머님을 말렸어야지. 나보고 계속 참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정말 떨렸어요. 시어머니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나오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셨어요. 판사님,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 명예 위조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녹음 파일이 나왔을 때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피고인이 금융업 경력을 악용해서 며느리를 속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어요. 총 7천만 원을 받은 거죠. 판결이 나온 후에 시어머니 상황은 정말 처참해졌어요. 우선 전과자가 되셨으니까 어떤 금융 관련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 동네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받던 수입도 완전히 끊어진 거죠. 거기다가 지역 신문에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신 거예요. 마트 가시거나 동네를 걸어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아는 사람들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하셨어요.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 비용으로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동안 주식 투자한다고 쓴 돈도 있고 각종 빚도 있고 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신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거든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마누라 하는 짓을 제대로 못 봤구나. 이혼 준비 중이야. 아버님이 이혼을요? 응. 평생을 속고 살았던 것 같아.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누이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망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언니한테 정말 죄송해요. 시누이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신 거예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판결이 나오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계속 울면서 빌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야, 아니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는 저를 반말로 부르시더니 이제는 높임말을 쓰시면서 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사기까지 치시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몰라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처절하게 빌고 계셨어요. 눈물도 계속 흘리시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애 못 낳는 기계 취급하시고 제 명의로 사기치시고 남편까지 제 편 못 들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게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이제 제가 만든 규칙대로 사셔야 해요.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계속 찾아오셨어요. 문 앞에서 빌고 가시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과도 정리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나 봐.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지 정말 몰랐어. 고생했는지 몰랐다고요?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너만 바라보고 살게. 엄마랑도 완전히 연락 끊을게.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6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힐 때도 이상한 일을 시킬 때도 당신은 계속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니까. 몰랐다고요.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당신이 안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혼하자는 거야? 네, 이혼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어요. 남편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6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6년이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너무 늦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실망과 배신감이 사과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조건도 제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켰어요.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70%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6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믿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혼이 완료됐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뭔가 후련하면서도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이 전부였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남편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혼 재산 분할금이랑 시어머니한테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혼자 포장하고 배송도 직접 맡기러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했더니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구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키워나가서 지금은 직원 5명을 두고 있어요. 매출도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 창업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가정 내에서 금융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시댁에서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창업 멘토링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저보다 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혼 경험이 있으셔서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친구 정도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제 과거 얘기를 다 들어도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게 정말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게 대단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가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새 남편은 정말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뭘 결정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요. 결혼식을 올릴 때 친정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딸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아빠도 그동안 정말 걱정 많으셨죠? 많이 걱정됐지.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새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맡고 카페는 새 남편이 주로 운영하시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어요. 바쁘긴 하지만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정말 우연히 전 남편과 시누이를 만나게 됐어요. 대형마트에서 새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혼자 장을 보고 있는 전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전 남편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예전과는 달리 너무 수수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이고요. 옆에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누이도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정말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정말 잘 사는구나. 옆에 계신 분이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재혼했어요. 전 남편 얼굴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잘 됐네, 정말.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아프세요. 혹시 한 번만이라도. 저는 이제 완전히 남의 일이에요.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각자 책임지고 사시길 바래요. 그래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 남편의 팔을 끼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전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요? 전 남편을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전 남편을 보니까 제가 이혼을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고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셔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끔 제 사업장 근처에서 서성이시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또 다른 동네에서 전직 은행원이라고 속이면서 금융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끝까지 못 고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동네 주민센터랑 파출소에 가서 시어머니 판결문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전과자가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서도 쫓겨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시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커요. 새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신경 써서 했거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이런 건 며느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무시하던 취향들을 마음껏 반영했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소파를 놓았고 침실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몄어요. 부엌도 제가 요리하기 편하게 다 바꿨고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꾸며놓으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속 시원한 건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면서 살 때와는 정말 달라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새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건강도 괜찮고, 정말 모든 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있을 거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너 누구지? 아, 맞다. 동은이 전 부인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너 정말 잘 살고 있네? 옷도 좋은 거 입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사업한다며? 네, 작은 사업이지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참 안 됐더라. 지금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던데. 그렇군요. 너도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보지 그래? 그래도 6년이나 시어머니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안부를 물어볼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 몰랐나 봐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트에서 나오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더 키우고 싶어서 투자자들도 만나보고 있고 카페도 체인점으로 늘려볼 생각이에요. 새 남편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새 남편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새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기뻐요. 예전에 전 남편과 있을 때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역시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새 남편은 아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예쁘게 태어날 거야. 당신을 닮아서 말이야. 저를 닮으면 고생할 텐데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당신처럼 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전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시댁에서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해줄 거고요. 새 남편 부모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서 걱정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아실까요? 아시게 되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괴롭히던 며느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손자를 제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게 되다니. 그것도 시어머니는 평생 볼 수 없는 아이를 말이에요. 가끔 상상해봐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제 아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아마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 아이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평생 관계없이 살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아이도 생기고 반면에 시어머니는 혼자서 힘들게 살고 계시고 전 남편도 재혼 못하고 혼자 있고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어머니는 혼자서 힘들게 살고 계시고 또 전 남편도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시누이도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는 사업도 성공했고 좋은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우세요. 저처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저는 6년 동안 참았지만 그 6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더 일찍 맞서 싸웠으면 더 일찍 행복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오래 참지 마시고 빨리 행동에 나서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 상담사, 경찰,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는 다 아물었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고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죠.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증명해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거예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시면 바로 신고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살면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공할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꿈에 나와요. 그런데 예전처럼 무서운 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고 있는 꿈이에요. 꿈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깨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정말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한테 빌고 있다니까요.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고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저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29세 직장 여성이었어요. 정확히는 있었던 직장 여성이고 지금은 당당한 돌싱녀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당뇨가 심해서 신장까지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투석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셨더라고요. 병원비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투석비, 입원비, 각종 검사비까지. 시어머니 말로는 거의 2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보험도 다 해지해서 겨우겨우 병원비를 댔다고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는데 정말 빈손이었어요. 전세금으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시아버지 유종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는 한 푼도 보탤 수 없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보탰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법학과 나와서 회계사 자격증까지 있어서 남편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었고요. 남편이 월 300만 원 정도 받을 때 저는 3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정하고 자상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 뵙고 나서는 아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네 라고 하시면서 좋아해 주셨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상황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못 보였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6개월 정도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신혼이니까 서로 눈치도 보고 적응하느라 바빴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신혼인데 우리 때문에 불편하겠다라면서 조심스러워 하셨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내일 네 월급 통장 좀 가져와라. 저는 국 떠먹다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네? 월급 통장을 왜요?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지. 내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런데 제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될까요? 저도 성인이고 제 돈 정도는 알아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뭐?
성인이라고? 결혼해서 남의 집 며느리 된 주제에 무슨 성인이야? 며느리 주제에 어른 행세하려고 들면 안 되지. 하지만 어머님, 제가 번 돈인데. 네가 번 돈? 하하하,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 아들 뒷바라지 받으면서 번 돈이 네가 번 돈이야?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네가 그 월급을 받을 수나 있었겠어? 남편 덕분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었지만 더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가계부도 써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네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알기나 하니? 젊은 것들은 다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러더라. 내가 관리해야 제대로 모이지. 남편을 힐끔 쳐다봤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마주치려고 했는데 계속 피하더라고요. 내일 퇴근하면서 가져와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하고 이게 정상적인 시댁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보, 아까 어머님 말씀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여보, 그냥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집안일을 더 잘 아시니까.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번 돈을 왜 시어머니가 관리해야 하는데? 에이, 그냥 형식상 그런 거야.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우시고 뭔가 하실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형식상이라면 통장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가계부 쓰고 용돈 준다는 건 뭐야? 그것도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돈 관리를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야. 나는 돈 관리 잘하는데? 연애할 때도 내가 다 관리했잖아. 알아, 아는데. 엄마 마음을 좀 헤아려 줘. 부탁이야. 내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으면서? 그게 뭔 소리야. 당연히 네 마음도 생각하지. 그럼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엄마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참아줘. 얼마 안 가서 적응하실 거야. 결국 다음날 월급 통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되었네. 앞으로 용돈은 내가 주마. 용돈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네? 1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월 350만 원을 버는데 용돈이 10만 원이라니. 1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니? 네가 뭘 하겠다고? 회사 다녀오고 집에서 쉬는데 10만 원이면 많은 거지.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기도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해? 시댁이 중요해? 결혼했으면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시댁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화장품은 내가 사주고 옷도 내가 사줄 텐데 어머님이 사주시는 건 어머님 취향이잖아요. 저도 제 취향이 있는데. 취향?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취향이야? 시어머니 취향이 곧 며느리 취향이야. 그런 것도 모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무슨 조선시대에 시집을 온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비상금 통장을 몰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용돈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씩 모으고 회사에서 중간중간 받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시어머니 몰래 따로 빼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법대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월급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서 와, 앉아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친구들하고 문자를 왜 이렇게 많이 주고받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휴대폰 봤는데 하루에 문자가 몇십 개씩 오더라. 시집온 여자가 그렇게 밖에 신경 쓰면서 살면 어떻게 해? 머리가 띵했어요. 제 휴대폰을 봤다고요? 어머님, 제 휴대폰을 언제 보셨어요? 언제 보면 안 되냐? 나는 네 시어머니야. 며느리 핸드폰 보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래도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 결혼했으면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야지. 부부는 하나고 시댁 식구들도 하나야.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숨길 게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안부 묻고 그런 건데 안부 묻는다고 하루에 몇십 개씩 문자가 와? 그리고 너 이번 주에 친구 몇 번 만났니? 이번 주요?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거짓말하지 마. 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또 한 번, 일요일에 또 만났잖아. 그게 한 번이야? 제가 언제 일주일에 세 번이나 만났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화요일은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이었고, 금요일은, 아, 그날은 친구가 아니라 언니랑 만난 거였어요. 언니든 친구든 마찬가지지. 하여튼 너무 자주 밖에 나다니는 것 같아. 시집 온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만 돌면 어떡해? 그래도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야 하지 않아요? 가끔이 아니라 매주 만나잖아.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고 와서 집안일은 언제 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설거지도 그대로 있고 빨래도 널어놓지 않았고. 어머님, 그건 제가 밤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변명하지 마. 앞으로는 친구들 만나기 전에 나한테 허락받고 만나라. 허락을 받고요? 그래, 허락받고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는지 미리 말하고 몇 시에 들어올지도 정확히 말해. 그건 좀 뭐가 좀 해? 시집 온 여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되는 줄 알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남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 아니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부 여자친구들이에요. 여자친구라고 해도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지. 시집 온 여자는 시댁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야. 이때부터 저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았어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을 시작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더 지나고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지은아, 이번 추석에 올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아니요? 몇 명이나 오시나요? 큰아버님 식구들, 작은아버님 식구들, 고모님들, 어른 12명에 아이들 7명에서 총 19명이야. 와, 많이 오시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도 그만큼 준비해야 하고, 집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야.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린다고? 너 혼자 다 해야지. 큰 며느리가 명절 준비 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럼 누가 해? 나는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19명 음식을 다 준비해?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은 손님이야. 손님이요? 당연하지. 큰아버님네 며느리들, 작은아버님네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들이야. 너는 이 집 며느리니까 주인이고 주인이 손님 대접하는 게 맞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명절이니까 참고 해보기로 했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끊임없이 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장 보러 가자. 뭘 사야 하는지 알려줄게. 마트에 가니까 정말 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고기만 해도 불고기용, 갈비용, 닭고기, 생선까지. 전 부칠 재료만 해도 20가지가 넘었어요. 어머님, 이걸 다 사야 해요? 당연하지. 음식 가짓수가 많아야 집안이 풍족해 보이지. 계산해보니까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누가 계산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우리 집 명절인데. 제가 카드를 내밀었더니 시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네 돈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가계부를 쓴다면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어요. 명절 사흘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은아, 일찍 일어나서 콩나물 다듬어라. 지은아, 고기 양념해놔라. 지은아, 전 반죽 만들어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밤 12시까지 부엌에서 일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부엌으로 가고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뭘 도와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잖아. 그래도 뭐라도 좀 남자가 부엌이라면 이상하게 보여. 그냥 네가 열심히 해. 엄마도 도와주시잖아. 시어머니가 도와준다고요? 지시만 하고 감동만 할 뿐 손은 하나도 안 대시면서요. 명절 당일이 되니까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파전, 동태전, 호박전, 고기 완자, 새우전, 김치전, 20여 가지가 넘는 전을 혼자서 다 부쳤어요. 오전 10시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막으시더라고요. 지은아는 부엌에서 나오지 마.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그렇게 저는 부엌에 갇혀서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지은아, 빨리 와서 밥상 차려라. 지은아, 물 떨어져 간다. 지은아, 김치 더 가져와. 지은아, 애들 간식 준비해라. 쉴 틈이 전혀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깐 식탁에 앉을 수 있었는데 밥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또 일어나야 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편하게 앉아서 수다 떨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저만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참 부지런하네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은이는 뭐든지 척척 잘해요. 다른 신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잘해요. 저희는 뭘 도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냐, 아냐. 너희는 손님이니까 편히 쉬어. 지은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도 지은이처럼 해라는 압박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저에게는 다른 며느리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였고요. 오후에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흘린 음료수 치우기, 어른들 과일 깎아드리기, 술안주 준비하기, 저녁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발이 퉁퉁 부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다. 그런데 내일도 사람들 와서 점심 먹고 간다니까. 내일 아침에도 부탁한다. 내일도요? 그때 깨달았어요. 명절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때부터 저는 모든 영수증을 챙겨놨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든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혼자 일한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도 다 기록해뒀어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까지 계산해놨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아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아이, 계획은 언제쯤? 시어머니도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안겨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어요. 명절이며 시댁일이며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1년이 가까워져도 임신이 안 되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볼까? 그럴까?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둘 다 검사를 받아봤어요. 남편 쪽도 별 이상 없고 저도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께서 평소에 생리가 규칙적이세요? 아니요. 요즘 좀 불규칙해요. 언제부터 불규칙해졌나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다른 약을 드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스트레스는 좀 받고 있어요. 약은, 시어머니께서 몸에 좋다고 한약을 끓여주시는데요. 한약이요? 어떤 한약인가요? 여성에게 좋다고 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끓여주세요. 혹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에게 좋은 약재라고만 하시고 한번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한약 재료 중에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 약재들이 있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가 먹고 있는 한약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성분을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성분?
왜 성분을 알려고 해?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에 영향 주는 약재도 있다고 하시면서 의사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 안 먹고도 애 잘 낳고 살았어. 어머님, 그냥 어떤 약재가 들어가는지만 알려주세요. 에이, 귀찮게. 당귀, 천궁, 백출, 감초, 이런 게 들어가. 혹시 백출이 많이 들어가나요? 백출? 그거 여자 몸에 제일 좋은 거야. 많이 넣지. 한의원에 가서 문의해봤어요. 선생님, 백출을 많이 먹으면 임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백출 자체는 좋은 약재인데 너무 많이 드시면 배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일단 중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백출 때문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죠. 백출은 예전에,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드시기도 했던 약재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한의사가 백출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 임신을 원하면 일단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나도 몰랐네.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넣은 건데.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정말 모르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당황하시는 표정이었거든요. 한약을 끊었더니 정말 다음 달에 임신이 됐어요.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반응이 이상했어요. 벌써? 이렇게 빨리? 네, 다행히 건강하다고 해요. 아이고, 너무 빨리 생긴 거 아니냐? 아직 준비도 다 안 됐는데. 돈도 더 모아야 하고. 어머님, 혹시 일부러 그런 약재를 넣으신 거예요? 일부러?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여보, 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이유가 있다고? 나한테 몰래 임신 방해하는 약을 먹인 거라고. 엄마가 악의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해서 한 거잖아. 너무 일찍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힘들까 봐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어머님이 몰래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지? 어쨌든 이제 임신됐잖아. 이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안에서는 제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임신 2개월 차에 자연유산이 됐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에이, 괜찮다. 다시 임신하면 되지. 어머님,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잘 안 되는 거야. 우리 때도 그랬어. 두 번째부터 제대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의사가 다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 없어? 관심 있지. 하지만 너무 우울해하면 몸에 더 안 좋잖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어요. 이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상담받은 내용도 따로 기록해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제사 때문에 시아버지, 형님,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큰아버지가 술에 좀 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휴,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남겨놨는데 그걸 그년이 혼자 다 차지해서.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야. 취해서 헛소리했네. 하지만 제가 법학과 출신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넘길 순 없었죠. 며칠 후에 따로 큰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아버님,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은아, 너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그래도 궁금해요. 혹시 시할아버지 유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큰아버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에요. 말해봤자 이제 와서 뭐 하겠니? 그 여자가 서류를 조작해서 유산을 혼자 가져간 거야. 서류를 조작했다고요? 할아버지 유언장을 위조한 거지. 원래는 아들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내 며느리인 그 여자 앞으로만 되어 있다고 우긴 거야. 그럼 왜 이의 제기를 안 하셨어요?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법무사까지 동원해서 완벽하게 조작해놨더라고. 우리는 증거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도 증거가 있을까요? 있을걸?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가 몇 통 있거든? 그 편지에 유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큰아버님이 그 편지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편지에는 재산을 아들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라 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식 유언장에는 시어머니 혼자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편지들을 복사해서 법대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정말 위조 가능성이 높다. 필체 감정도 받아보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큰아버님이 술 드시고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민수가 진짜 우리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워. 이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의 혈액을 몰래 채취해서 큰아버님, 작은아버님과 DNA 검사를 의뢰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형제들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즉, 남편이 정말로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 유산을 위조 문서로 가로챘고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으며 저에게는 온갖 괴롭힘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상속재산 반환소송 준비,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정리와 그동안 받은 피해 증거들을 더 철저히 수집했죠. 그리고 남편 불륜 증거도 틈틈이 찾았고요. 그런데 마침 하늘이 도와준 일이 생겼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박영숙 씨가 응급실에 오셨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수 없이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신경 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지은아, 나 요양원은 절대 못 간다. 어머님, 우선 몸부터 회복하시고 생각해봐요. 아니야, 미리 말하는데 난 요양원 같은데 절대 못 들어간다. 네가 회사 그만두고 내 곁에서 돌봐라. 어머님, 그런데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뭐가 중요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시중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때 남편이 뒤늦게 나타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연락을 못 받았다고요? 50통도 넘게 전화했는데요. 아들아, 다행히 네가 왔구나. 지은이한테 말해라. 내가 요양원은 절대 못 간다고.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럼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싫다고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가 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맞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천경지야.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할 거야? 이때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어머님 모시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만족해하며 웃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래야지. 여보, 고마워.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아하라고 마지막으로 좋아할 수 있을 때니까. 시어머니 수술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50통도 넘게 전화했는데 한 통도 안 받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 노트북을 뒤져보니 네이버 예약 내역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펜션 1박 2일. 예약 날짜가 바로 시어머니 수술날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카톡 대화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펜션 예약했어. 1박 2일로. 진짜? 너무 좋다. 드디어 편하게 만날 수 있겠네. 집사람은 친정에 간다고 했으니까 걱정 없어. 혹시 들킬까봐 걱정됐는데 이제 맘 놓고 만날 수 있겠다. 친정에 간다고요? 저는 친정에 간 적이 없는데요.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계속 나왔어요. 자기 부인이 의심은 안 해? 전혀.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몰라. 그럼 언제쯤 이혼할 생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해. 나도 남편한테 이혼 얘기 꺼내볼까? 아직은 안 돼. 양육권 문제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양육권이라고요? 이 여자 아이가 있나 보네요. 더 찾아보니 정말 끝내주는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요즘 집사람이랑 사는 게 정말 힘들어. 왜? 뭐가 힘들어? 집에만 있으면 잔소리만 하고 엄마 욕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야. 그럼 빨리 이혼해. 나는 언제든지 준비됐어. 우리 같이 새로운 인생 시작하자. 정말 행복할 거야. 제가 언제 시어머니 욕을 했다고 그러는 건지. 오히려 온갖 괴롭힘을 참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 수술 당일 대화였어요. 자기야,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받아봤자 하는 말 똑같은데 뭐. 그래도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 급한 일이면 문자라도 보내겠지. 그냥 와서 빨리 오라는 소리일 거야. 급한 일이면 문자를 보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수술대에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더 가관인 대화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혼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왜?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 같더니? 엄마가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간다고 집사람한테 간호받겠다고 해서 자기한테 그런 일 시킬 수도 없고 한동안은 집사람 도움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혼은 무리야. 아, 그래? 그런 이유라면 내가 이해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요양원 비용도 아끼고 자기 집사람이 어머님 병시중 드느라 정신없으면 자기랑 나랑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똑똑하다니까? 이렇게 된 김에 자기 말대로 집사람한테 엄마 맡겨놓고 우린 우리대로 즐기면서 살자. 한동안은 집사람도 정신없을 거야. 병시중 들다 보면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을 텐데 집에 안 들어올 땐 미리 말해줘. 나도 남편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갈 테니까. 오, 좋은데? 내가 상황 봐서 연락할 테니까 바로 와. 읽으면서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저를 시어머니 병간호에 묶어두고 두 사람은 자유롭게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이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아냈거든요. 카톡 대화를 더 보니까 상간녀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수진이라고 하는데 프로필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자는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였어요. 작년 회사 가족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이 여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언니, 정말 부러워요. 남편분이 얼마나 자상하시던지. 우리 남편은 일만 알고 집에 와서는 말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7년 됐고, 아이가 둘이 있고,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여자와 제 남편이 언제부터 만났는지였어요. 대화 기록을 쭉 보니까 작년 회사 가족 모임 다음 주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더라고요. 즉, 저와 인사를 나눈 그 다음 주부터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이 여자가 저를 보며 부럽다고 했던 말이 새삼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서 빼앗아간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이제 저는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요. 친구들과 작전 회의도 완벽하게 끝냈죠. 이 정도면 완벽해. 민법, 형법 다 적용 가능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상간녀 쪽에도 소송 걸 수 있고? 당연하지. 이 정도 증거면 상간녀 집안도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이제 언제 터뜨릴지만 정하면 됐어요.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은아, 너 지금 뭐해?
집에 있어요, 어머님. 빨리 병원 와. 나 샤워도 좀 시켜주고 옷도 좀 갈아입혀줘. 찝찝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간병인 분이 안 도와주시나요? 그 아줌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라고 했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해? 그리고 말대꾸도 하고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럼 다른 간병인 무슨, 내가 몇 번 말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빨리 와서 병시 중 들어. 네.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최고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수진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민수 씨 부인인데요. 지금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민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고요? 작년 회사 가족 모임에서 만나서 인사도 나눴잖아요. 그때 제 남편 부러워한다고 하시면서. 아, 그, 그때. 하지만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강남 성모병원 500km로 와주세요. 왜 가야 하는데요? 저 갑자기 무서워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나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안 오시면 지금 당장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 건데, 그래도 오기 싫으세요? 그건 안 돼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세요. 지금 당장. 30분 안에 안 오면 그 즉시 당신 남편한테 연락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알겠어요. 갈게요. 제발 남편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상간녀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병원 좀 와줄래? 어머님이 찾으셔. 지금? 나는 좀 피곤한데. 피곤하면 안 와도 돼. 대신 내가 당신 휴대폰에 있는 재미있는 대화들을 어머님께 보여드릴 건데. 뭐? 무슨 대화? 김수진 씨랑 나눈 대화 말이야. 펜션 예약한 것도 있고.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건 30분 안에 병원 와. 늦으면 어머님한테 다 보여드릴 거야. 30분 후 병실 문이 열리면서 상간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저 왔어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를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이 여자는? 지은아, 이게 뭐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 후에 남편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상간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제 다 모이셨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상간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부터는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인사하세요. 이분이 앞으로 아줌마 병간호 해줄 새 며느리예요. 뭐? 새 며느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전 이제 이혼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아드님과 결혼해서 아줌마를 모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들, 이 말이 사실이야? 네가 정말 저 여자랑.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게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대답해. 바람을 피웠냐 안 피웠냐. 상간녀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친구 사이라고요? 그럼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틀었어요. 남편 목소리. 우리 같이 새로운 인생 시작하자. 정말 행복할 거야. 상간녀 목소리. 나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남편 목소리.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이 중요해. 상간녀 목소리. 빨리 이혼해. 나는 언제든지 준비됐어.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자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들, 네가 진짜 바람을 피웠구나. 그것도 애 딸린 유부녀랑.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잠깐만. 이건 오해야. 그냥, 그냥 상담해주는 사이였어. 상담? 새로운 인생 시작한다는 게 상담이야? 상간녀도 급하게 변명했어요. 저, 저희는 정말 만나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것도 들어보세요. 저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 목소리. 이렇게 된 김에 집사람한테 엄마 맡겨놓고 우린 우리대로 즐기면서 살자. 상간녀 목소리. 병시중 들다 보면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을 텐데 나도 남편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갈 테니까 이 녹음 파일까지 들려주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 나쁜 것들아, 나를 이용해서 바람이나 피우려고 했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병시중 받는 동안 너희들은 좋은 시간이나 보내려고 했구나.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자기가 먼저 그런 말 꺼냈으면서 자기가 펜션도 가자고 했고 그건 자기가 예약했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아줌마,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드님이 정말 아줌마 아들이 맞나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큰아버님, 작은아버님과 DNA 검사를 해봤거든요. 아드님이 그분들과 혈연 관계가 없더라고요. 병실이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20년 전에 아줌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가 지금의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너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큰아버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시할아버지 유산도 위조문서로 가로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은 충격에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야? 그건 아줌마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어요. 아줌마, 기억하시죠?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신 말씀. 그렇긴 하지만, 당연하죠. 그러니까 새 며느리한테 잘 부탁드려요. 저는 상간녀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이분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됐고, 아이도 둘이나 있고, 남편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줌마 병시중도 아주 잘 들어드릴 거예요. 상간녀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요. 저는 정말 싫어요. 왜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해요? 싫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당신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말해드릴까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선택하세요. 병간호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되든지. 남편이 그때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는 무슨?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한 번만. 남편이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저를 바보로 만든 것도, 아줌마가 저한테 한 모든 짓들도 다 없어지나요? 시어머니도 급해졌는지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좋은 며느리인 줄 몰랐어. 앞으로 잘해줄게.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해줘. 지금까지는 저를 좋은 며느리로 생각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철없었다. 미안해. 됐어요.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거든요. 참. 그리고 말인데요. 아줌마,
뭐야? 아줌마, 앞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나갈 거예요. 소장? 네, 시할아버지 유산 2억 건 반환하라는 소장이요. 위조문서로 가로챈 거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시어머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도 할 거예요. 위조문서 만든 거 명백한 범죄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줘. 그리고 이분에게도요. 저는 상간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집으로도 소장 보낼 거예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당신 남편이 알 수 있도록.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된다고요? 그럼 이 아줌마 병간 후 평생 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보며 당황해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고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세 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천천히 상의해 보세요. 병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인연이 우리 아들 꼬셨구나. 제가 꼰 게 아니라 아드님이 먼저 접근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유부녀 주제에. 저보다 아줌마가 더 심하잖아요. 다른 남자 아이를 남편 아이라고 속이고.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수진아, 제발 싸우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닥쳐. 네가 뭘 잘했다고 말리려고 해. 맞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병실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저 병실에서 무슨 일이에요? 아, 가족들끼리 싸우나 봐요. 진짜 웃겼어요. 가족이라고 하시네. 병실에서 나온 저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먼저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도 함께 원고로 참여해 주셔서 시어머니가 위조한 유언장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예요. 할아버지 친필 편지, 필적 감정 결과, 증인들까지. 완벽해요. 실제로 1심에서 바로 승소했어요. 시어머니는 2억 건을 형제들에게 돌려줘야 했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이었어요. 그동안 녹음한 모든 대화와 증거들을 제출했고, 임신 방해, 인격 모독, 강제 노동 등을 근거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이것도 승소 가능성 높아요. 특히 임신 방해 부분은 상당히 악질적이거든요. 이것도 승소했어요. 세 번째로는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위조문서 작성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해서 시어머니는 벌금 3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었어요. 불륜 증거가 워낙 많고 명확해서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는 처음 봐요. 남편 쪽에서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 제로예요. 법적 복수와 함께 상간녀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상간녀의 집 주소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내용 증명에는 상간녀와 제 남편의 불륜 증거를 모두 첨부했어요. 카톡 대화, 펜션 예약 내역, 만남 일정표까지. 그리고 귀하의 남편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이 내용 증명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명시했죠. 며칠 후에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이혼하겠다고 하고 양육권도 넘기지 않겠다고 해요. 그럼 당신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우리 전 남편이랑 당당하게 만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발 합의해주세요. 돈도 드릴게요.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우리 전 시어머니 병간 후 평생 해주세요. 그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건 싫으시면 당신 직장에도 이 내용 보낼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알거든요. 상간녀는 결국 전 남편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간 그들의 상황을 지켜봤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전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전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거든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똥 치워라, 밥 먹여라, 빨래 널어라. 하루 24시간 부려먹으시면서 온갖 욕설과 괴롭힘을 주셨어요. 상간녀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도망쳤어요. 새벽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마저 떠나자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어요. 혼자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직장 생활도 병행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은 절대 가기 싫다고 버텼고 간병인을 써도 금방 쫓아내버리고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눈밖에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이 잦아지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게 됐거든요. 1년 후쯤 전 남편이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살은 빠지고 머리는 벗겨지고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지은아, 뭐하러 왔어요? 만날 일 없다고 했잖아요. 나 좀 도와줘. 정말 힘들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엄마 간병 좀. 돈도 줄게. 간병인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쳤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엄마한테도 함부로 안 하게 할게. 너무 늦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전 남편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제발,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 때문에 죽겠다고 해. 나도 일 제대로 못해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게 와서 하소연할 일이 아니고요. 그럼 돈이라도, 엄마 요양원비라도 좀. 돈은 제가 위자료로 받은 거예요. 당신한테 줄 이유가 없죠. 지은아, 제발. 우리 한때는 사랑했잖아. 사랑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당신네 집 가정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결국 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전 남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강제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20명이 넘는 간병인을 갈아치우시고 나서야 정말로 어디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요양원에 가신 거였어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계속되는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은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요양원비를 겨우겨우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아이들 양육권도 빼앗기고 혼자 살고 있대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그만뒀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선 일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덕분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샀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5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졌어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요즘은 취미로 가구 만드는 공방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는데 이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작은 선반 하나를 완성했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다음 목표는 제가 쓸 책상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도 처음엔 이혼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니? 외롭지 않아? 재혼 생각은 없니?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응원해주세요. 무엇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안심하신 것 같아요. 지은아, 네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 그러게,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었는데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억지로 재혼하려고 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보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주말 저녁 같은 때는 혼자 있는 게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외로움보다는
지금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이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가 주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전시댁 식구들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전 남편은 혼자 왔었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입던 브랜드 옷은 온데간데 없고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가왔어요. 지은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날 새로 산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고요. 너 정말 잘 사는구나. 당연하죠. 제 인생인데 잘 살아야죠. 나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회사도 그만뒀고. 그래요? 안타깝네요. 차갑게 대답하고 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지은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손 떼세요. 사람들이 봐요.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이 다 없어지나요? 그건 내가 평생 사죄할게. 제발 한 번만.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 뭔가 문제 있어요? 돌아보니 제가 요즘 소개팅으로 만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었죠. 전 남편이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너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야? 네, 만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은 씨, 우리 약속 시간 되었는데 가실까요? 네, 가요.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건강하게 사세요. 다신 만날 일 없겠지만. 그렇게 전 남편과 완전히 결별한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라나 그나 그로써 돈 유지하고 있고 결혼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분은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응원해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해주시거든요. 지은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뭐든 지원할게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간 본다고 하는데 지은 씨가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셔도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남편과는 정말 다른 분이라는 걸 느껴요. 이 사연을 쓰는 이유. 제가 이 긴 사연을 쓰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본인의 인생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저는 3년간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인정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가 참을수록 그들은 더 심하게 굴었어요. 그러니 일찍 증거를 모으세요. 법을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고 카톡 대화도 캡처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모든 문자를 저장하세요.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일기도 써보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이 모든 게 증거가 돼요.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요즘은 법률 상담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성을 위한 법률 지원 기관도 많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 변호사 제도도 있어요. 저는 운 좋게 법대 친구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인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법은 억울한 사람 편이에요.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노예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종속될 이유도 없어요.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시댁이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남편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세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볼 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고 설레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보다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말이에요. 혹시 지금 괴로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저는 29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 32세인데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증명해주세요. 복수는 잘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제 삶으로도요. 이제 그들은 제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행동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되찾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